그거죠? 그 뭐야? 환율 조작국 지정. 한국하고 중국인가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리스크가 왔던 구간이고 환율 조작국 지정이 있었던 2011년도에 전 세계가 함께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가장 빨리 돌아선 게 이제 베트남이죠. 왜 그럴까? 자, 러시아 2년 오를 때 베트남 1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 많이 없는 거예요. 버블이 많이 없는 거지. 상대적으로 약하다든가 아니면 버블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시장으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죠. 자,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뭐가 옮겨가요? 제조업이 옮겨가고 있었던 거지. 자, 인건비 싸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지. 한국 기업도 나가고 중국으로 가던 한국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노선 변경하고 미국에서도 가고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런 나라가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 거야. 인건비가 가장 싸니까 먼저 움직인 거라고. 그러면서 2012년부터 5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까지 자, 5년 동안에 자, 고박이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때 조금 올랐기 때문에 2015년도 브렉시트 이후에 이 리스크가 또 있었죠. 자, 전 세계에 리스크가 있을 때 이제 오른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에 올랐어. 어디가 올랐어요? 자, 중국이 먼저 브렉시트 있기 전에 먼저 뿜었죠. 이때 어때요? 베트남은 못 움직였죠. 왜? 2011년도에 먼저 머리를 들었으니까. 2011년도에 먼저 머리를 들었으니까 중국이 움직인 거고. 그리고 나서 브렉시트 때 자, 베트남은 오른 게 많이 없으니까 안 빠지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브렉시트 만났는데 오른 게 많이 없으니까 안 빠지는 거야. 오른 게 없잖아. 근데 어때요? 중국은? 자, 오른 게 있으니까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요 앞에서 좀 시게 올랐잖아요. 이 앞에서 2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아무리 안 오른 것 같아도 고박이 2.5배예요. 지수가 2.5배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종목들은 그냥 기본 300%, 500%씩 가는 거예요. 300%, 1000%씩 가는 거라고. 막 2000%씩 가는 거라고. 자, 이런 구간에 어때요? 러시아하고 브라질, 베트남은 못 올랐어요. 그럼 어디 사야 돼? 답 나오잖아요. 얘네 사면 되잖아. 러시아하고 베트남하고. 자, 베트남은 어때요? 브렉시트 이후에 자, 이렇게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부동산 막 이야기 하는 거라고, 전 세계에서. 그럼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디를 해야 되냐? 러시아, 중국에 해야 된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싼 곳으로 자산은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증명을 해주는 거라고. 러시아가 2년 오르니까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중국 자본이 3년 동안 이 3년 이렇게 눌릴 때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트남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러시아에서 돈이 빠져서 요런 데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올랐으니까 어때요? 이게 빠져나갔으니까 이게 과하게 빠지는 거지. 러시아가 과하게 빠지잖아요. 과하게 빠졌다가 이제 바닥 잡을 때는 들 빠져. 그렇죠? 브렉시트 전에 중국이 먼저 세게 올라가니까 이제 러시아나 이제 뭐 베트남 이런 데 올라가려고 준비하다 맞아버린 거야.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데 피해야 된다고요. 이런 데는 여기에서 이제 법을 더 키운다 그래도 이게 상승폭이 얼마 안 되고 리스크만 큰 구간이라고. 근데 달러 강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언론에서 막 조장하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증시로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지금 자본을 예를 들어 2년 3년 동안 저축을 해갖고 이제 모아간다 치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 사야 되는 거지. 미국을 할 게 아니고. 왜 무섭거든. 중국은 미국이 때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하고. 미국이 좋다니까 여기로 자본이 몰리면. 결국 이 버블이 꺼질 때 어때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수익을 크게 냈던 사람들이 누가 살라 그러면 누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여기다 파는 거 아니야. 그쵸? 해외 자본 이탈해주는 거지. 이 고점에서 사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점에서 사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갖고 여기서 안 팔고 이거 다시 넘어갈 때까지 버틸 수 있냐고. 이 5년 뭐 6년 이걸 버틸 수 있어요? 일반 개인들이 못한다고. 못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 5년 6년 동안 계속 사겠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도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증시 사는 건 죽는 거예요. 베트남 마찬가지야. 소문난 곳은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러시아 중국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한국 말고는. 물론 러시아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모르겠어. 어디가 더 많이 갈지 모르지만, 이제 뭐 다른 나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뭐하고 하면 세금 같은 부분들도 있고 뭐하고 해서 한국도 지금 비싸지 않으니까 굳이 뭐 딴 데다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우리가 보자고요.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자, 요걸 보자고요. 중국 같은 데도 보면 2017년도에 어때요? 오른 게 없죠. 자, 러시아 같은 데 어때? 오른 게 없잖아. 베트남 올랐네, 베트남.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하게 빠지고 있는 거고. 한국은 어때요? 2017년에 먼저 때렸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 보면 2017년도에 한국은 올랐잖아요. 강했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니 어쩌냐 하면서 막 이게 올라왔잖아요. IT 뭐 반도체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지. 먼저 올라왔으니까. 무너졌으니까 어때요? 여기서 다지고 움직이면은 더 많이 가겠죠. 이게 무너졌으니까. 지금 이제 무너졌으니까 다지고 뭐하고 하는 동안에 어디가 올라갈까? 중국이 지금 더 세잖아요. 중국이 더 세게 올라가겠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가. 그럼 지금 한국 시장보다 매력 있는 데는 중국과 러시아다. 왜? 2017년도에 오른 게 없으니까. 이게 더 강하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펀드를 요쪽 거를 봐도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러시아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 투자 비중이 더 많은 게 맞는 거죠. 지금 싼 구간이면. 비싼 구간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나라들 밸류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잘 모르잖아. 펀드에다 돈 맡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국 시장에 어느 정도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익 구간들을 이제 덜어갈 때 이런 것들 보고 덜어가는 거죠. 한국 시장이 요렇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덜어갖고 요런 거 사는 거죠. 요런데 요런 거 사는 거지. 그럼 기다리면 올라오게. 자, 베트남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때요? 요런 거 털어갖고 요런 거 사는 거지. 이런 것만 반복하면 우리가 종목을 옮겨 다니는 것처럼 이런 흐름들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차트만 펴놓고 봐도 보이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나스닥은 어때요? 2008년도 뭐 그때 계속 올랐죠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흔들림이죠. 이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언젠가는 이게 무너질 때 어떻게 돼요? 가장 크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는 거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이 끝나 있는 건지 더 갈지.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뭐 무역 분쟁이 이제 뭐 장기화되고 뭐가 안 좋아지고 소비가 둔화되고 뭐하고 하면 무너지겠지만 당장은 이제 그런 구간은 아니고,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봉 하나가 한 달이에요. 그래서 뭐 1년 2년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2년이라고. 2년. 이게 2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3년. 요런 구간이라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브렉시트 때도 별로 없었어요, 영향이. 그렇죠. 뭐 빠진 게 없었어. 인도는 좀 있었고. 자, 브렉시트 때, 제일 낮은 구간에 있었던 게 어디예요? 밸류로 봐도 브라질이 제일 낮은 구간에 있었겠지. 뭔가 리스크가 많았을 거니까. 무슨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브라질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 브라질이 여기에서 먼저 올라오고, 2008년도 뭐 이런 리스크 있을 때 다 같이 무너지는 거야. 다 같이. 전 세계가 다 같이. 그리고 나서 브라질 같은 데가 먼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인도가 더 강한 거잖아. 여기에서 브라질이 더 강했으니까 여기 다음에서 움직일 때는 많이 안 빠지고, 인도는 많이 안 빠지고 더 많이 가는 거죠. 브라질은 여기보다 강했으니까, 인도보다 강했으니까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대장은 어디냐? 지금 시장의 대장은 어디야? 우리가 볼 때 지금 시장의 대장은 미국하고 브라질이잖아요. 지금 시장의 대장은 미국하고 브라질이라는 거지.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가치나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브라질은 뭐예요? 얘네는 뭐 하는 나라야? 브라질하고 러시아는 뭐 하는 나라예요? 원자재. 이런 거 전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무 캐갖고 전 세계에다 수출하고, 무슨 뭐 갖고 있는 광물이나 뭐 이런 것들 전 세계에다 팔아가지고 돈 버는, 그러니까 가진 자산이 많은 나라가 브라질하고 러시아예요.
자, 원자재가 올라가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 어때? 러시아하고 브라질은 이미 시작했고, 출발해서 브라질은 사기가 좀 어렵고, 주식시장은. 지금 이거 들어가는 건 추격 매수니까. 그럼 러시아가 이제 좋을 것 같고. 이건 뭔 말이에요?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어때? 원자재가 올라가. 원자재가 올라가면 어때? 원자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가겠지. 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가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돼? 금리가 올라가겠지. 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증시 올라가겠지. 그쵸? 자, 인플레 시대가 시작이 되면 이 상승이 이제부터 한 10년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간에 뭐 20, 30%씩 이렇게 흔들리는 거 하나 나오겠죠. 인플레 시대, 지금 디플레 시대, 전 세계적인, 디플레 시대. 전 세계에서 먹고 살만한 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는 거지. 왜? 신흥국을 다시 키워주는 거야. 전 세계 디플레 시대에 인플레가 유지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베트남 같은 데는 어때? 인플레였겠지. 물가가 올라갔겠지. 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소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간단하잖아요. 2008년도부터. 다른 나라들 보면 어때요? 다른 나라들 보면. 2008년도 이후부터. 반등폭이 고구간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요 구간까지 중국도 요만큼 올라간 거고, 예?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도 못한 거고, 그렇죠? 자, 2008년도에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브라질은, 베트남은 어때요? 자, 이걸 완전히 넘어가고 한참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성장세가 굉장히 깬 거지. 자, 그럼 베트남은 어떻게 될까? 언제 중국처럼 될까? 이 버블이 언제 끝나는 순간 또 다른 데로 넘어가겠죠. 뭐 베트남보다 못 사는 나라들,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로 넘어가겠지. 필리핀, 아프리카 이런 데로. 이거를 전 세계가 이렇게 돈이 돌고 돌면서 인플레와 디플레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무역이라는 걸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신산업을 키워야 돼. 그런데 한국의 문제는 뭐예요? 신산업을 키우려면 투자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투자자들은. 신산업이라는 게 뭐야? 신기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한국은 제조업으로 컸어요. 왜? 싼 인건비로 컸다고. 한국 싼 인건비로 컸어요. 싼 인건비로.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거의 안 싸요. 현대차 같은 데는 어때요? 현대차 같은 데 지금 막 도요타보다 비싸잖아, 인건비가. 현대 같은 데 복지 잘 해주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뭐 노동자는 복지가 잘 돼 있어. 자, 그러니까 기업은 재미가 없지. 어떻게 해야 돼? 베트남 같은 데 공장 늘리고 우리나라는 설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설비는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안 돌아. 그러니까 고용 죽어야지. 소비 줄여야지. 그럼 이런 것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힌트를 보는 건 항상 과거에서 봐야 되잖아요. 자, 미국 같은 데처럼 해야 될 거 아니야. 실리콘밸리 뭐 실리콘밸리 여기에서 이제 막 신산업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요런 게 살아나려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맞았어요, 미국은. 응? 금융위기 맞은 다음 어떻게 됐어요? 자, 자산이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이동하는 거죠. 어디로? 금융으로. 자, 금융자산이 70%로 넘어갔잖아요. 70%를 넘어서 이제 한 90%, 뭐 70%, 90% 사이쯤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산업에 빨리빨리 대처해서 무슨 막 페이스북 같은 기업 나오고, 구글 같은 기업 나오고 막 하는 거라고. 애플 같은 기업 나오고, 무슨 뭐 넷플릭스 같은 기업 나오고. 이런 게 다 미국이 선두하잖아요, 선두. 미국하고 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때? 원래 가진 돈이 많은 나라야. 유대인들. 전 세계의 자산을 다 갖고 있는 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부에서 돈질해요. 정부에서 돈질해. 정부에서 돈질해갖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무슨 막 벤처를 막 키워. 그래갖고 전 세계로 팔아. 그리고 국민들한테 싸게 팔아. 전 세계 뭐 시세가 예를 들어서 2만원이면 국민들한테는 막 8천원 만원에 팔아. 그럼 국민들은, 자, 그 8천원 만원에 이제 국가에서 산 거,
절반은 2만원에 팔아. 나머지는 들고 있어. 계속 성장할 기업이니까. 기업은 어차피 성장하니까 망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2만원짜리를 국민한테 만원에 준다고. 만원에 사서 절반을 팔아, 해외에. 그러면 내 건 남아있잖아. 그거 갖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성장을 하면,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자, 부가가치 창출되고, 내 원금은 나라에서 준 대로 딴 데다 팔아갖고, 챙겼잖아요. 그쵸?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변화를 하는 거지. 근데 한국은 어때요, 지금? 변화를 못하고 있다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한국은 천운을 타고 났어요. 한국은 북한이 없으면 투자 매력이 없어요. 국민들 인식이 썩어 있어서 이거 투자 매력이 없다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어느 정도는 투자 매력이 있겠지.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한국의 금융 문맹이 심각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거야.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은 빈부격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될지도 몰라요. 금융투자를 안 하면 노동으로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 억지로 기업에서 삥 뜯어서 인건비 올리고 삶의 질을 올리고,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지.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회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런 데는 성장을 못해요. 사회주의 체제는 성장을 못하는 게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잖아요. 북한이 그걸 깨고 나오려는 이유가 뭐예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오려는 거잖아요. 중국도 거기에서 나와서 민주화를 계속 시켜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국민들의 인식이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한국은 경제만 성장하고 인식이 썩었어. 경제는 성장을 했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했는데 그릇이 거기 있어요. 한국은 국민들의 그릇이 그대로 있어요. 삶의 질은 이만큼 좋아졌는데 그릇이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릇이 크질 않으니까. 여기에서 그릇이 커간 사람은 요렇게 이 경제보다 더 빨리 커갖고 다 가져가. 그리고 대부분 속해 있는 이 서민들은 그릇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야.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영원히 가난한 거야. 무언가 활동을 안 해. 그냥 가서 일해서 평생 먹고 살다가 일할 수 없으면 어때요? 나라에서 돈 받아서 이제 최저생활비 뭐 이거 받아갖고 살다가 그게 너무 비참하고 뭐하고 하면 죽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간단해요. 생산성이 있는 거에 돈이 들어가야 돼요. 한국에 있는 돈이 한국 돈, 이게 생산성이 있는 거에 들어가야 돼. 베트남 부동산 이런 거 말고 미국 주식 같은 거 들어갔으면 10년씩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연기금 같은 데가 해외 투자를 확대를 한대잖아요. 연기금도. 연기금이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자, 한국 투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데잖아요. 연기금이. 한국 투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데. 그리고 해외로 뺀대. 자본을. 자, 이걸 이제 불러오겠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연기금은 이 비중을 늘려야 돼. 비중을 무조건. 맥스로 늘려갖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는 투자 주체니까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근데 비중이 너무 작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기에 해외 나간다면 어디로 나가겠어. 연기금이. 연기금이 그동안 그렇게 투자 잘했는데 미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사람이 바뀌었잖아. 뭐 미국 같은 데서 하겠지 뭐. 잘하던 사람들은 기금자산 운영하면 맨날 욕만 쳐먹으니까 뭐 한 1년 뭐 6개월 해가지고 무슨 뭐 자산이 얼마 빠졌니 하면 연기금 자산이 얼마 빠졌니 뭐 하면 뭐가지 칠 거 아니야. 국민들 인식이 그런데 뭐 데모하고 뭐 촛불 들고 해갖고 뭐가지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해. 이런 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런 거 머리 아프게 맡아서 하냐고요. 안 하지. 맨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해야지. 그거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럼 고만고만한 서민들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기금을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항상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저는 이제 투자할 매력이 없다고, 장기적으로 이제 무슨 리스크가 올 때, 이제 지금 리스크가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봉합이 되면
뭐 3년이나 5년 있다가 또 한 번 올 거란 말이에요, 뭐가. 요럴 때 나스닥 같은데, 인도 같은데, 브라질 같은 데가 크게 작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 빼고 하겠다, 나 같으면. 자, 베트남 같은